일단 타이틀 바꾸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 환율 리스크 관리 또는 이제 이렇게도 부르려나요? 환헤지, 환헤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지만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금만 글자 크기 올릴까요? 이거 설명드리고, 이 방법외로, 그러니까 리프사가 외환시장과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환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외환시장에서의 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가 XRP를 똑같이 외환시장에 있는 법정화폐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XRP를 이제 홀딩하려는, 직접 보유하려는 금융기관들한테 이 환율 리스크 관리, 환해지 할 때 이제 파생상품 같은 거 이용하는데, 지금 요거를 실제 금융에서 쓰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왜 XRP 보유하는 금융기관들한테 파생상품이 필요한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래야 그냥 팩토리가 맨날 그 XRP 홀딩하려는 금융기관들한테는 이 해지, 리스크 해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선물 거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맨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네,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관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XRP를 홀딩했을 때 그 가격 변동이 일어나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XRP를 홀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냥 누가 그렇다라고 해서 아는 건 아니고 실제로 내 머리로 이해해서 알게 되시는 거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통화 선도, 아니야, 선물안이라고 얘기할게요. 선물안 또는 이제 통화 선물,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단합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스왑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보험 처리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보험 처리는 있죠. 역시나 환율에서도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 보험회사 통해서 보험 처리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하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미리 퓨처잖아요, 퓨처.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점, 정해놓은 환율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외화를 매수매도,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 그 CME 같은 그룹에 가면요, 예를 들면은 CME, 뭐 비트코인 선물 이런 거 있죠. 그 날짜가 나 있잖아요. 세르먼트 날짜가 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행 의무? 그러니까 정산 의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가능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선물하는 그겁니다. 그냥 장외거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화 선물이라는 거는 CME 같은 요런 데서 거래소에서 하는 거, 이거는 거래소 말고 장외거래로 하는 경우에 이거, 그리고 거래소에서 하는 CME 같은 데서 하는 거를 통화 선물. 그러니까 성질은 똑같은데 오픈마켓에서 하느냐 아니면 OTC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법 갖다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듭시다. 수출입 기업이 있는데 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달러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달러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달러로 지불하는데 어떤 상황을 드는 게 좋을까요? 지불 말고 그걸로 해볼까요? 지불 말고
받는 걸로 하죠. 받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네요. 받는 걸로 합시다. 수출기업이 한 달 뒤에 달러로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물건은 지금 팔았는데 한 달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받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이제 재무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벌었어.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대금은 한 달 뒤에 받는데, 이제 은행들 통해서 신용장 통해서 이제 한 달 뒤에 달러로 받을 건데 우리가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달 뒤에 환율이 변동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운에 맡기시겠습니까? 실제로 돈을 우리가 덜 벌게 될 수도 있고, 환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올라가면은 돈을 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모호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거 계약에 따라 다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이제 경우에 따라, 말을 표현하는 기준에 따라 좀 말이 모호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환율 가치는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날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냥 달러로 기준을 잡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000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금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갖고 한 달 뒤에 오늘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기준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오늘날 1000원이 1달러예요. 근데 한 달 뒤에 900원이 1달러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인데 완전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가 돼갖고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다른 예로 오늘날 1000원이 1달러였는데 근데 1500원이 됐어요. 한 달 뒤에. 그러면 완전 이득 본 거죠. 오히려 벌 돈이 50만원 늘어났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업은 또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도 어떻게 큰 의미에서 보면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얘네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하면서 회사의 자금력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컨트롤이 돼야 돼요.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도박을 걸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뭐 여유가 넘치는 기업이면 한 번쯤은 도박에 걸 수 있지만, 그러느니 이거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이나 본인이 원하는 재무 운영에 이제 도움을 주지,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투명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모든 걸 불명확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회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길 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동을.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선물 아이와 통화 선물 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다음 달에 1000달러 받을 거면은 선물에서 1000달러를 매도해요. 매도하면은 썸이 합계가 플러스 0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똑같은 예를 갖다 붙여 놓을게요. 지금 자, 미리 오늘 이제 1000달러 받기로 계약을 해놓으면 선물장에 이 기업이 그거를 해놓습니다. 1000달러를 매도를 해놔요. 선물시장에다는. 그리고 한 달 뒤에 돈을 받을 거죠. 1000달러를.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첫 번째 경우, 오늘날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대금 받을 때 1달러가 900원이 됐어요. 그럼 변동이 생겼잖아요. 그죠? 손해봤죠. 근데 어떻게 돼요? 선물시장에 내가 미리 팔아놓은 거는 1000원에 1달러 기준으로 해서 1000달러를 팔아놨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900원이 1달러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1달러당 100원 이득을 받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100원 손해. 그럼 이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0원에 가깝게 수렴이 돼요. 물론 수수료나 이런 거 붙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0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걸 할 때 여러분들 또 특징이 있어요. 이 뭐 수수료나, 자, 추가적으로 수수료 발생하겠죠. 완전히 플러스 0은 못 만들어요. 이 선물 거래 하다 보면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수수료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겠죠. 이거를 운영할. 그리고 이 인력이 실제로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그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하나 더 있죠.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거래할 때 공짜로 거래해 주나요? 외상으로? 아니죠. 여기도 자금이 어느 정도 묶여야 되죠. 네. 이 세 가지가 최소한 소모가 돼요. 그죠? 이거 되게 크죠?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금 묶이고 인력 필요하고 수수료 등 비용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요.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리프사가 리얼타임 세틀먼트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환율 관리 왜 하냐? XRP면 리얼타임 수합인데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장점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옵션 거래는 뭘까요, 여러분들? 옵션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은 다 똑같아요. 기본은 다 똑같은데 지금 현물 거래 말고 뭔가 가상의 거래를 하는 그 특성은 다 똑같습니다. 파생 상품들. 근데 옵션 거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으면 풋옵션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손쉽게 얘기해서 콜옵션은 이거는 살 수 있는 걸 매수 권리권입니다. 매수 권리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매도 권리증이에요. 되게 웃긴 거는 이거는 그거예요. 결국에 예를 들면 뭐 환율 1달러에 1,000원짜리 매수 권리증 또는 매도 권리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랑 요거를 사두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까요? 똑같이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아요. 결국에 형태만 다르지 결국엔 똑같습니다. 옵션을 통한 이제 리스크 관리도. 자, 한 달 뒤에 달러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1,000달러라고 똑같이 해봅시다. 이거 너무 오늘 어려운 내용 가나?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재미없어도 이걸 알면은 리프사 비즈니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꿋꿋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1,000달러 받기로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으로 관리를 한다. 환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자, 정답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적절하지 않은 예다. 이해는 적절하지 않네요. 지금 같은 게 옵션에서는 이걸로 하면 안 돼. 요거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예가 좋을까요? 이거 해도 되겠다. 자, 똑같죠? 이거를 사면 되잖아요. 어떤 걸 사면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사면 되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똑같죠? 이거 풀옵션을 하면 됩니다. 지금 환율로 풀옵션 이걸 사면 돼요. 1,000달러치. 그러면은 요걸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뒤에도 요걸로 팔 수 있는 거예요. 환율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1달러에 1,000원 요걸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1,000달러치. 이러면 돼요. 그럼 한 달 뒤에 거꾸로 내려가더라도 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리증을 사갖고, 그러니까 달러 환율에 상관없이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1달러에 1,000원이라는 환율로 팔 수 있는 권리, 이 풋옵션을 사면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도 이 약속된 권리로 권리만큼 팔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환율 관리하면은 플러스 빵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합은 뭔가요? 여러분들 수합은 머니게임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통화 수합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속된 환율로 이렇게 표현할까? 지금 환율?
약속된 환율? 그러니까 서로 약속된 환율이라고 하죠. 약속된 환율로 서로 통화를 교환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교환하고 나서 약속된 기간이 됐을 때, 기한이 마감됐을 때 이렇게 표현할까요? 다시 재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실제로 하고 있어요. 국제 간의 통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 간 통화 사업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달러 대 원화. 뭐 환율은 예를 들면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1,000원으로 해서 지금 한 뭐 1억 원치를 수합해요. 하고 약속된 기한은 뭐 1년 뒤로 잡는다. 1년 뒤로 잡으면은 수합한 만큼을 다시 1년 뒤에 재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로 어떻게 환율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통화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케이주 달님 워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이 지금 현재 대금을 뭐 달러로 지불하고, 이 달러 표시 어디 있어? 달러로 지불하고 1개월 뒤에 수출해서 달러로 대금을 받을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수합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수합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대금을 달러로 지불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로 어떻게 하면 돼요? 원화로 달러 교환하는 수합을 체결하면 되죠. 하고 이 마감 기한을 1개월 뒤로 해서 재교환. 이런 식으로 환율로 했어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리가 되겠죠. 약간 수합은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위에 두 개 옵션과 선물 안에 약간 응용 버전이거든요. 응용 버전. 그러니까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단일 케이스로는 이걸 관리 못하고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통화끼리에 예정되어 있는 그게 있을 때 이 수합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그 두 개 케이스를 연계시켜 갖고 환율을 관리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아요. 캐나다 국가 간의 통화 수합하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그 나라끼리에 약간 환율 같은 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국가 간에도 통화 수합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이 환율 변동에 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보험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당연히 맡길 때 비용 들겠죠. 우리도 보험료 내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험해달라는 거 약속된 내용 중에 그 실제 일이 일어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우리 리스크를 돈으로서 보상해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보험회사한테 맡기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으로 무역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런 환율 변동에 관련한 보험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 또는 수입 기업들이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보험 파생 상품으로 이런 걸 관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XRP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XRP로 가볼게요. 이 설명을 바탕으로. 자, XRP 보유 기간 왜 파생 상품이 필요하냐?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느낌으로도 직관적으로도 아실 거예요. XRP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요거죠.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 있죠. XRP를 사서 보유했어요. 근데 마치 외환처럼
그 보유한 금융기관이 베이스로 삼고 있는 그 국가의 법정 통화랑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은 다 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우리 시장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주요 고객들이 다 공통 통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이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요. 뭐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뭐 달러나 이런 걸 사용할 때 그런 거는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사용 통화는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XRP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법정 통화나 미국 법정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 어느 나라의 법정 통화도 아니고 그 어느 나라 기업 금융기관의 베이스 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보유하게 되면은 가격 변동성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XRP 가격 변동성 보유했을 때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좋아. XRP 보유하기 위해서 이런 파생 상품으로 아까 팩토리 네가 설명했듯이 뭐 옵션 또는 선물한 또는 수합 또는 보험 처리해 갖고 그렇게 환율 또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XRP는 가격 변동성, 그냥 볼라틸리티 리스크라고 해야겠죠. 환은 아니니까. 이런 게 존재해서 그런 걸 통해서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XRP를 보유한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걸로 관리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보유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데 이걸 보유해야 하냐? 보유할 이유가 있냐가 중요해지겠죠.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설명했지만 결과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ODL보다 뭐라고요? XRP 직접 들고 쓰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심지어 ODL의 반 가격. 그래서 XRP를 직접 들고 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려줄게요. 자, ODL은 기본적으로 스타트하는 거래소, 일단은 지금 오늘날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하니까 그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거래소 여기를 거치죠. 예를 들어서 달러로 출발해서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설명 통화는 항상 요거죠. 달러, 멕시코 페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OD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달러 들어가면 여기서 뭘로 바뀌어요? XRP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 1번 수수료 한번 발생하죠. 그죠? 교환하는데 수수료 발생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수수료 프리미엄은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거래소도 있고,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내가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 프리미엄 어디예요? 마켓메이커잖아요. 이 두 군데에 내가 비용이 나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건너뛰는데 여기는 블록체인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 12드랍, 보통 12드랍 되죠? 이거는 100분의 1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0.000 몇 원이에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B 거래소 와서 또 어떻게 들어요? 수수료가 멕시코 페소로 바뀌면서 XRP가 어떻게 되죠? 거래소 수수료 플러스 마켓메이커 프리미엄 제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는 두 번이 날아가요. 그죠? 근데 XRP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단계가 사라지잖아요. 요거 하나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이 반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날리면 됩니다. 바로 날리면 돼요. 바로 날려서 XRP 들고 있다가 바로 날려서 멕시코 페소 바꿔서 쓰면 돼요. 그럼 요거 한 번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ODL이 기존 금융기관 사용 방식보다 어떻다고요? 거의 그 실제 계산치로 파일럿 테스트에서 머니그램 파일럿 테스트에서 그 계산치 나왔죠. 70% 저렴하다고 기존 방식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절반 비용이에요. 또 ODL이 지금 보신 것처럼 크게 비용 들어가는 거 요건데 이게 하나가 날라가요. 저렴한 ODL보다 반 가격. 이게 직접 홀드해서 쓰는 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XRP를 시장 가격에 사서 구매하고 있을 때만 저게 유효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전제가 이거예요. XRP를 시장 가격에 사서
구매하고 있을 때만 되죠. 만약에 뭐 1개월 전에 산 거 가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 다를 가능성이 크죠. 1개월 전에 산 거를 저렇게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가격이 변하잖아요. 1개월 전에 산 거. 뭐가 필요해요, 뭐가? 아까 설명한 거. 파생상품 통한 환율 리스크 관리. 이거 없으면은 이 얘기가 합리적이에요. 아니 1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에 산 거 XRP를 들고 있어, 금융기관이. 근데 지금 300원대인데 이 300원 가격에 맞춰서 저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나 완전 손해잖아요. 500원에 산 XRP를 300원에 그 멕시코 페소에 해당하는 그 가격으로 변동해서 바꾸면 완전 손해죠. 한 적어도 대충 계산해도 40%는 손해잖아요. 그죠? 총 변경하려는 그 개수의 40%는 손해가 납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 얘기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필요한 겁니다. 요거 파생상품으로 관리하는 거. 가격 변화 상관없이 들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이해되시죠? 예. 이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금융기관들이 XRP 직접 홀딩해서 쓰게 되면은 5대1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동기부여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거를 쓰려면 동기부여는 되는데 이 가격 변동성 리스크 관리하려면 파생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리프사가 최근에 그 인사이트 글 올리고 기타 인터뷰 때 파생상품 생기는 거에 대해 이건 필요한 거다. XRP가 직접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의 세계가 펼쳐지고 나서 최종으로 리프사가 원하는 거는 XRP를 들고 뭐 막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달러로 바꾸거나 이게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들끼리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들끼리 그냥 XRP 대 XRP 교환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XRP를 들고 있고 심지어 중앙은행까지도 재무제표상에 XRP를 자산으로 잡고 통화로 잡고 들고 있다. 기업들도 심지어 들고 있다. 그러면 XRP 만약에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건데 기업까지도 XRP를 자산으로 들고 있고 통화로서 들고 있고 중앙은행이고 뭐건 간에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모든 회사나 기관들이 XRP를 통화로서 갖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대박 성공한 거예요. 왜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 다 들고 있다는 얘기는 XRP를 뭘로 쓸 수 있다?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교환 수단, 그리고 보편적 수용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지금 XRP 예를 들어 달러 그 가격이 페어 가격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되냐면은 자 보세요. 최종 성공했을 때 이게 됩니다. 그냥 XRP 주고받는 게 돼버려요. 그냥 A라는 금융기관이 있고 B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근데 기업 대금을 처리하느라 A은행이 한 100만 달러를 줘야 되나요? B라는 은행한테. 근데 B라는 은행은 원화를 쓰는 은행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100만 달러 대금을 B은행에 입금해서 이제 B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될 기업이 여기로 받을 건데, 그래서 A은행이 B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100만 달러를. 근데 지금 XRP가 한 개가 100만 달러예요. 지금 가격이 100만 달러예요. 그러면 이 최종 목표 상황에 목표에 도달했어. 완전 대박 성공했어.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 A은행이 그냥 B은행한테 야 대금 처리할 거 있는데 XRP 한 개 줄게. 지금 100만 달러네. 딱 한 개가. 한 개를 던집니다. 그러면 세틀먼트 어떻게 돼요? 끝나요. 3초면 끝났어. 심지어 수수료는 아까 직접 홀딩해서 법정화폐로 교환하면 결국에 변환할 때 마켓메이커의 수수료 뭐 이런 것들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XRP 그 가치대로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드람만 소모하고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비용도 안 들고 3초 만에 끝났어요. 그냥 블록체인 내에서는 계정 이동은 몇 초 걸려요? 3초. 대충 3초 걸리잖아요. 끝! 그리고 B은행이 이 100만 달러치 XRP를 받았고 그게 통화로 전 시장에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한 개 XRP를 다른 데다 갖다 줘도 100만 달러치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원화로 이제
기업 대금 주면 돼요. 기업한테. 끝났어. 얘네 재무제표상에 한 개 XRP 늘어났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미 성공한 그런 세상에서는 이 XRP 한 개 갖다가 다른 데다 줘도 100만 달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끝! 이게 리프사가 최종 완성하고 싶은 그림. 요겁니다. 결국 이 단계들 다 거쳐갖고 금융기관들 XRP 다 홀딩하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수요를 창출한다면은 결국에 이 세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리프사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국경을 넘을 때 뭘로 해? XRP로 해. 그냥 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펼쳐지면은 XRP는 대박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많아봤자 1000억 개 다 풀려도 1000억 개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각 금융기관들 전 세계적으로 다 보유하고 기업도 보유하고 있고 마켓메이커도 유동성 공급하는데 보유한다고 이 난리 치면서 다들 갖고 있죠.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번 예시를 들지만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달러가 더 이상 발행 안 돼요. 그냥 정지, 추가 발행 없어. 근데 막 신흥국가들 달러 사재기하고 막 우리 외환위기 안 온다고 달러 막 지네 나라에다 짱 박아두고 막 이런 식으로 해봐요. 환율 어떻게 되나? 시장의 돈은 달러는 적어지고 달러는 쓰려고 하는데 무역대금 처리하고 막 외환시장에서 쓰려고 하는데 자꾸 막 시장에 풀린 달러들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아. 야, 이 달러로 대금 처리했는데 왜 이렇게 풀려있는 게 없어? 환율 어떻게 될지 뻔하죠? 자명한 일이죠? 똑같아요. XRP도 1000억 개 고정. 근데 수요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안 봐도 비디오. 이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에 관심 없으신 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최종 그림까지 이어지는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리려면 이 부분은 사실 진작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저도 처음에 금융에 관심 없었거든요. 이 리프사 때문이야. 이 리프사가 뭐 하는지 이제 살펴보려면은 얘네가 설계한 그림을 알아야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한 그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저도 애 많이 먹었습니다. 금융에 관심도 없던 IT인인데 와 힘들었어요. 참 옛날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이걸로써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리프사가 하려는 거,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방법이나 그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금융기관들이 이거 어떻게 쓸지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부 순서 때 이제 이 외환 그 변동성, 환율 변동성에 따른 관리, 실제 현재 금융기관들이 어떤 방법들, 4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그런 4가지 방법의 실제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리프사가 XRP를 갖고 하려는 거, 왜 그게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리프사가 이제 금융기관들 XRP를 보유하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는지, 리프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는데 사실 설명은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메꿔드린 거예요. 리프사가 설명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풀어서 왜 필요한 건지, 왜 리프사가 파생 상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있어야 좋다라고 왜 얘기하는 건지, XRP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음모론이요? 음모론 맛보라고요? 음모론 저한테 약간 독배 같은 건데 안 맞아요. 저 음모론이랑. 어쨌든 그렇습니다. 쭉 설명을 드렸고, 야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도 막 40분 정도 지났네. 꽤나 길게 설명을 했네요 또. 복잡해요. 저도 한 번에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저도 계속 봤어요. 계속 이해할 때까지 봤어요. 이해할 때까지. 저도 처음에 얘네가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보고 이해하셨다면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하도 안 돼갖고 보고 또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마켓메이커 도대체 뭔데?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이해 하나도 안 됐어요. 여자 패지 말라고 갑자기 왜? 여자를 패지 말라는 게 뭐예요? 왜죠? 왜지? 벡트 거래량 한번 보러 갈까요? 사이코 엠퍼러님이 벡트 거래량, 이제 Q&A 본격적으로 할게요. 벡트 거래량 보자고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벡트 가봅시다. 벡트 거래량은 지난번에 봤을 때 CME, 시카고에 있는 CME 그룹의 그 선물 거래소보다 적었죠. 지금 731개네요. 여기 적혀있죠. 지금 같은 경우 연구 기간이 아니죠. 아까 설문드린 거 똑같이 얘는 퓨처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선물안이에요. 선물안. 선물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물안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기간이 한 달로 정해져 있어요. 딱. 연구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거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딱 한 달 지나서 정해진 세르먼트 타임 되면은 마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아 이게 아니네. 이 앞에 상품 이름이고 2월 20일 날 끝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물론 이거 계약서를 보면 됩니다. 여기 스펙을 볼 수 있는데 볼까요 잠깐? 마감 언제 돼 있어? 여기 한 계약당 단위 돼 있죠. 1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 이름은 BTM이라고 얘네가 정했고 어디 보자. 뭐야? 왜 자세히 안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죠? 마지막 거래 날이 이번 달 2월 19일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스타트는 작년 9월 23일 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2월 20일 날 종료가 되고요. 이거 뭐 여기 세틀먼트도 나와있나요? 이날 배달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산된 거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FSD 파이널 세틀먼트 데이 여기 있죠. 정산 날 20일이라고 이번 달. 이런 식으로 선물 거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정해진 거는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능동적으로 사용자가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구 거래가 좀 적합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아까 이제 작년 9월 달쯤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상품이 2월 20일 날 끝나는 상품이.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작년 9월 2019년 9월 뭐 31일 날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무역 대금을 처리할 거예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인데 편의상 달러라고 합시다. 달러라고 해요. 근데 내가 그 대금을 뭐 이런 경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2020년 3월 뭐 20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럼 대략 한 6개월? 6, 7개월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그 변동성 리스크를 해징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면 그 전에 세틀먼트 데이가 있어서 끝나버리잖아요.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연구로 가는 게 기업 입장에선 편하죠. 지금 같은 케이스에. 아니면 이 기간에 딱 적합한 걸 찾거나. 잠깐 이제 선물 거래 관련된 게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볼륨도 731개예요 현재. CME 잠깐 비교해 볼까요? CME 어마어마하겠죠? 뭐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볼게요. 쿼트를 보면은 나와 있겠죠. 보시면은 6,250개. 지금 CME가 말합니다. CME가 부릅니다. 벡트 꺼져. 압도적이죠. 근데 차이는 있어요. 지금 CME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세틀먼트 하는 거고 지금 벡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으로 세틀먼트 하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죠. 그것도 되게 큰 거겠죠. 자색고원이 할머니죠. 할머니 아니면 어쩌시려고. 큰일 났다 이제. 자색고원이 몽둥이 들고 뛰어간다 이제. 아니 뭐야 이거 이 이상한 대화명 뭐야. 대화명 음란하니까 아웃. 안녕히 가세요. 가시고요. 보냈습니다. 이상한 대화명을 들고 왔어. 아 그쵸. 우리 자야죠 이제. 우리의 컨디션을 챙기기 위해서. 컨디션. 아 근데 자꾸 왜 놀고 싶지? 자식꼬마님 안녕히 주무세요. 월바. 아 간판 내려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벡트 지난번에 잠깐 보긴 했는데 그 벡트 보면서도 체크했지만 그때 혜연비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혜연비님 얘기에 되게 공감하고 그거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현물로 세틀먼트 하려면 자기 계정이 엮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벡트에서 KYC 안 할까요?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자기 비트코인 이제 세틀먼트 하는 거 자기 계정 뭐 저기 벡트에서 만약에 한 1000개 넣어놓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노출이 되잖아요, 벡트한테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현재까지 보유자들이 자기가 얼마 갖고 있는지 노출을 안 시키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감안할 때 상당히 사용하기 꺼려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혜연비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저 그거 듣자마자 딱 공감이 됐어요. 아, 저게 진짜 맞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해도. 셔터 내리고 음모론 얘기 하자고요? 미치겠다 진짜. 칸토나님 대바대 아세요? 저 대한명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하여튼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대바대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여기 설마? 레데리는 또 뭐죠? 레데리는 또 뭐지? 그 낮에 그 텔레그램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부자가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이거예요. 진짜 며칠 동안 진짜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 못했어요. 이제 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도 알겠지만, 그 배우자가 게임을 좋아해서 같이 게임할 거 아니면 솔직히 게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마침 제 아내는 게임 되게 싫어해요. 게임 안 즐겨 하거든요. 안 즐겨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게임을 안 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게임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만약에 부자가 된다, 혹여라도 XRP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하나 하고 싶은 거, 게임이 질릴 때까지 게임을 마음껏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게임이 질려보고 싶어요. 게임이란 거를 질려보고 싶어요. 그 느낌을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 혹시 레데리가 그건가요? 그 비랄베가 나오는 게임인가요? 그 대바대 비랄베가 다른 데서 데리고 온 건데 무슨 게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레데리라는 게임에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비랄베? 빌 뭐뭔데 이름이? 그 베레모 쓰고 있는 할아버지. 2교시 행복해로. 미치겠다 진짜. 아니 소소하다고요? 아니 저 되게 없어요. 되게 평범해요 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XRP가 혹여라도 성공해서 10,000원이 되면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고, 여러분들 이제 다 행복하신 시간이니까 굳이 제가 이런 설명 안 드려도 일단은 어쨌든 재산은 여러분들 불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 접고 시골 서생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저는 뭐 되게 큰 욕심이 없어요. 뭐 유튜브로 뭐 돈을 벌겠다?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부자가 되면은 뭐 뭔가 더 해보고 싶거나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제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망이 없다라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별거 없어요 저는. 대항해 시대. 이야. 그 리뎀션이에요? 오픈톡방은 없고 텔레그램방 있는데 사실 제 방 아닙니다. 텔레그램방이 운영 중인데 다들 그냥 편하게 대하는 곳이에요. 제비우스로 콜벳 양카 빌인 그 비랄베.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하면 자가격리 됩니다. 그럼 2주 동안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게임하고 싶진 않네요. 그건 별론 것 같아요. 제비우스 10,000원 간다고 부자가 될 수 있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막 되게 막
야망 넘치는 목표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만원 가면은 뭐 자산이 한 100억 돼 갖고 부자 됐다. 예,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막 저는 막 그 정도까지 막 욕심을 갖고 있진 않아요. 막 한 100억 돼서 부자 돼야지 뭐 이런 게 없어 갖고. 예. 6,000원으로 조정하라고요? 아, 6,000원 조정해야 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없어요. 예. 혜연비님이 고양이 짤을 올리시는 방이기도 하죠. 그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2시간 정도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예, 이 정도로 적고 저도 간만에 대바대 몇 판만 하고 자야겠네요. 예, 저도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틀 정도 쉬고 방송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은 건강상품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진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아프시지 마시고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 감염자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막 이래저래 그 바이러스 걸리면 뭐 HIV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막 그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게 좋긴 하겠죠. 뭐 걸렸을 때 나으면 장땡이긴 한데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음모론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안 걸리고 이게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어려워요 참.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고 다른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팩토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좋은 밤 되세요.